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우리 이제 간평사 시험에서 네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공부할 양은 무척 많아요. 양이 엄청나게 많은데 시험에 한 네 문제밖에 안 나오죠. 그러면 더 중요한 것들을 더 압축해서 특징적인 것을 이제 공부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교재 38페이지부터입니다. 자,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인데요. 네 문제 나오죠. 자, 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서는요. 일단 용어 정의가 중요합니다. 용어 정의. 자, 요 용어 정의에서 이제 중요한 용어가 정비 사업의 의. 정비 사업의 뜻이죠. 요 의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우리 중요한 것이요. 노후 불량 건축물이죠. 노후 불량 건축물. 그 다음에 정비 기반 시설하고요. 정비 기반 시설. 하고 공동 이용 시설 요 두 개를 구별하는 문제.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의 개념. 이런 것들이요, 이 용어 정의에서 핵심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교재 38페이지 보시면 정비구역의 의의가 나오고요. 정비사업의 의의가 나오죠. 정비사업 종류별로 우리 오른쪽에 이렇게 나옵니다. 정비사업의 종류별로요. 그래서 이제 의의가 나오니 의의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나오죠. 도시 저소득 주민, 바로 저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도시의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 바로 달동네죠. 정비 기반 시설, 도로 상하 수도가 극히 열악하고 노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 그냥 밀집이 아니라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여기 개선하거나까지가 달동네 정비 사업이고요. 그 뒷문장은요, 정비 사업이 중단된 지역의 뒷정리, 바로 사후 처리를 해주는 걸 말합니다. 자, 뒷문장 사후 처리죠. 단독 주택 및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 확충을 통해서 주거 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 이게 바로 이제 사후 처리해 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두 가지 뜻을 가진다. 바로 달동네 정비와 사후 처리 두 가지가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이 그냥 열악이에요. 그러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극히 열악, 정비 기반 시설이 그냥 열악. 이것도 시험 문제가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극히 열악하고 그냥 열악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구별할 수가 있어요. 저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하는 곳에도 제가 살아봤고요. 재개발 사업도 제가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달동네 살았습니다. 성북구 하월곡동 산 1번지에 살았는데요. 거기가 예전에 미아리 공동묘지 근처입니다.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 수돗물이 안 나와요. 산 꼭대기인 달동네에서요. 그래서 수도꼭지를 입으로 쭉쭉 빨아도 안 나옵니다. 이게 바로 극히 열악이고요. 평소엔 안 나오다가 빨면 나오는 게 정비 기반 시설 열악입니다. 그래서 열악과 극히 열악은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고요. 노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과도하게 밀집. 이거는 그냥 밀집이잖아요. 과도하게 밀집이 어떤 거냐 그러면 창문을 열었을 때요, 옆집 사람과 이마가 닿을 정도다. 이것이 과도하게 밀집입니다. 예. 그냥 밀집도 있고요. 그래서 재개발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 열악, 노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 개선하거나, 여기까지가 주택을 새로 짓는 재개발이고요. 뒷문장이 상가나 공장을 새로 짓는 재개발을 말합니다.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 기능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서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이게 재개발 사업이고, 재건축 사업의 뜻,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하다. 도로 잘 뚫려 있고 상하수도 시설 좋아요. 단지 노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입니다. 단독주택 아니에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요거 정비 사업 중에서 재건축 사업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요거 정비 사업 의의는 세 개를 그대로 다 기억하시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나오죠. 그래서 자, 노불량 건축물 1번부터 4번까지가 나오는데요. 우리는 몇 번을 좀 주목해서 보시냐 그러면요. 지금 4번에 도시미관 저해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도시군 기본 계획에서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 요것을 좀 잘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정비 기반 시설,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 주차장, 공동구. 여기서 보면요, 정비 기반 시설은 원래 기반 시설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기반 시설에 해당이 돼야지만 정비 기반 시설이 됩니다. 정비 대상이 되는 기반 시설. 여기 보시면은 공동구, 공용 주차장, 그 다음에 이제 공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요 세 개는 밑줄을 쳐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 공짜로 시작하죠. 다 공짜로 시작하는데 공동 이용 시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이용 시설이 아닌데 공짜로 시작하는 거 요 세 개를 공동 이용 시설인 것처럼 틀리게 낼 수 있죠. 공동 이용 시설에는 구판장, 세탁장, 화장실, 수도 같은 것을 공동으로 쓰는 거, 요거 공동 이용 시설이고,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 요 세 개는요 걸어 다니는 다리로 구별해요. 네 발로 걸으면 타가소, 두 발로 걸으면 어린이집, 지팡이까지 세 발일 때 경로당입니다. 이런 것들 꼭 체크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우리 거기 주위에서요. 주위에 동그라미 2번 있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위해서 지정 고시된 정비구역에 설치하는 공동이용시설인데, 이것이 시장, 군수 등이 관리하는 것으로 포함됐을 때는 이때는 공동이용시설이 아니라 정비 기반시설이 된다. 그것도 하나 체크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너무나 많이 나오고 우리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요 토지 등 소유자죠. 자, 우리 토지 등 소유자는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에서는요, 3명 중에 1명에 해당이 되면 요거 토지 등 소유자가 돼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이렇게요.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이 있습니다. 자, 재건축 사업은요. 자, 재건축 사업은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이때 요 밋이라는 말이 뭐냐 그러면 한 사람이 건축물과 토지를 다 갖고 있을 때 그때 재건축 사업에서 그 사람을 토지 등 소유자 그러고요. 재개발이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3명 중에 1명에만 해당이 돼도 토지 등 소유자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조합 만들 때는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고 분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재건축 사업에서요, 요 지상권자 내죠. 자, 지상권자 X죠. 지상권자는 절대 재건축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포인트를 보시면요, 물론 제가 설명드렸죠. 지상권자에 해당하지 않고
우리 정비법에서는요, 시장, 군수 등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때 이 시장, 군수 등은 5명을 말하는 겁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5명을 정비법에서 줄여서 그냥 시장, 군수 등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2번에 보시면 정비 기본 계획과 안전 진단 나오는데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정비 사업의 절차 진행 순위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좀 잠시 좀 지우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요. 우리 정비법은요, 절차법적인 성격을 가져요. 그래서 정비법은 절차 진행 순으로 핵심 사항들을 공부하면 문제를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정비 기본 계획입니다. 정비 기본 계획. 이것은 정비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정비 사업의 방향을 제시한다. 그 정비 사업 방향 제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도에 서울의 한남동은 무슨 사업하겠다. 서울의 사당동은 몇 년도에 어떤 정비 사업하겠다. 대강의 방향만 나오는 게 정비 기본 계획입니다.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난 다음 단계가요. 구체적인 계획인 정비 계획을 입안 결정합니다. 그러면 이 정비 계획은요, 정비 사업별로 한 개씩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정비 기본 계획 하나가 있지만 서울에서 만약에 정비 사업을 300군데에서 한다. 그러면 정비 계획도 300개라는 얘기예요. 사업별로 한 개씩. 정비 계획을 입안 결정해서요. 다음 단계가 정비 구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비 계획이 먼저 나오고 정비 구역 지정을 나중에 하는 거예요. 정비 계획은 정비 사업의 시나리오거든요. 그 다음 단계 정비 구역 지정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가 사업 시행 방식하고요. 사업 시행 방법 하고 정비 사업 시행자가 나옵니다. 사업 시행자가 누가 되느냐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사업 시행 방법하고 사업 시행자가 나오고요. 이 사업 시행 방법하고 사업 시행자가 정해지고 난 다음에 이제는 뭘 해야 되냐면은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라는 걸 받는 거예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고 이것을 고시합니다. 자,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 우리가 건축법에서는 건축하기 위해서는요, 건축 허가 받죠. 정비법에서 정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아야 돼요. 인가 받고 난 다음에 새 아파트 입주하는 데까지 한 5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고 사업이 주저앉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인가 받으면 거의 99% 성공합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 인가 딱 받으면 재개발 지역 같은 데는 지분값이 폭등하죠. 그리고 동네에 이제 플랜 카드가 걸려요. 경축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취득하죠.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은 120일 내에 분양 공고를 합니다. 분양 공고를 해요. 그래서 분양 받고자 하시는 분들 분양 신청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분양 공고를 보고 사람들이 분양 신청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분양 신청을 하고요. 이제 분양 신청을 다 마감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아파트를 새로 지어서 분양 신청한 사람들한테 분양해 주기 위한 계획을 세워요. 이게 바로 관리 처분 계획입니다. 관리 처분 계획이다. 이 관리 처분 계획 인가 고시가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이 관리 처분 계획 인가 고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관리 처분 계획은 어떤 거냐면
낡은 토지 위에 낡은 건물을 새 토지의 새 건물로 바꿔주는 게 관리처분 계획이에요. 그럼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 후에는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철거에 들어가는 겁니다. 철거를 하고요. 그다음에 철거인데 철거의 파트는 사업 시행이라 써야겠죠. 사업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제 땅 파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사업 시행에 들어가는데 요때 사업 시행의 출발이 철거입니다. 낡은 건물 철거. 한 3년 정도 지나서 새 아파트가 완공이 됐죠. 그러면 준공인가를 받아요. 그 다음에 공사 완료 고시를 합니다. 공사 완료 고시라는 거죠. 그 다음 단계가 공사 완료 고시 있고 난 다음에 분양 설계라는 걸 해요. 분양 설계. 이 분양 설계는 뭔가 구분 소유권을 만들어 주는 거죠. 우리 민법에 일물 일권주의가 있거든요. 25층짜리 아파트 한 동을 완공했다. 이거 소유권 한 개예요. 그러면 101호, 102호 구분 소유권을 만들어 주는 게 분양 설계입니다. 그다음 이제 분양 신청한 사람한테 분양 처분을 하죠. 이렇게요.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거죠. 새 아파트 소유권을 분양 신청한 사람들한테 이전해 주고, 그다음 분양 받은 사람은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고 청산할 것이 있으면요, 청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비 사업 시행 절차인데요. 절차 진행 순으로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제 공부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거기 정비 기본 계획 있죠. 이거 공식 명칭이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인데 더 줄여서 정비 기본 계획. 더 줄이면 그냥 기본 계획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정비 기본 계획은 누가 수립하는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이 이렇게 수립하죠. 예. 그러면 절대 수립권자가 안 되는 사람요. 국토부 장관 안 됩니다. 도지사도 수립 못 하고요. 군수도 안 되고, 물론 구청장도 못 합니다. 안 돼요. 그 다음에 몇 년 단위로 수립하는가? 정비 기본 계획 10년 단위로 수립합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바뀌니까 강산 한번 바뀔 때마다. 그 다음에 이거 5년마다 재검토를 합니다. 5년마다 재검토를 해요. 그래서 정비 기본 계획 5년마다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시장 단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이 정비 기본 계획 수립했을 때는요, 관할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한 사람은요,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또 정비 기본 계획의 내용이 나오죠. 내용도 한 번씩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10년 단위로 수립한다 나왔고, 다만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 인정할 때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는 수립을 해야 되고요. 대도시가 아닐 때는요, 50만이 안 될 때는요, 도지사가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는 수립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기본 계획의 내용이라고 나오죠. 이 내용도 외워야 됩니다. 방향, 계획 기간 나오고, 주거지 관리 계획, 한강변 주변에 재건축을 50층까지 할 수 있나 35층 하는가 다 주거지 관리 계획 정하고요. 사회복지시설, 주민문화시설. 그래서 이제 정비사 끝나고 문화센터가 막 생기죠. 그다음에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 이게 뉴타운입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정비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등등 11번의 밀도계획,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40페이지에요.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에서요, 생활권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면 앞에 있던 9호하고 10호를 생략할 수 있다.
그 정비 예정 구역의 계략적 범위와 단계별 정비 사업 추진 계획을 생략할 수 있다. 왜? 중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타당성 검토 나왔죠?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기본 계획 수립 절차 14일 이상 주민 공람. 그렇죠? 주민 공람. 그다음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 체크하셔야 되고요. 의견 제시 없이 60일이 지났을 때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자, 도지사 승인,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은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자, 국토부 장관한테 보고해야 되죠. 예. 이런 것들 체크하시면 되고, 우리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 방침이라는 게 참고에 나오죠. 이거는 국토부 장관이 주어로 나오는데요. 우리 정비법에서는요, 국토부 장관은 적극적인 권한자로 등장하지 않아요.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만 등장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정비 사업은 도시가 낡았을 때 낡은 도시를 새롭게 만드는 건데요. 이거는 원칙적으로 지자체장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적극적인 권한자는 다 지자체장이 나오고요. 국토부 장관은 적극적인 권한자로 등장하지 않고 기준을 정하거나 보고를 받거나 이럴 때 보충적으로 수동적으로만 등장합니다. 이는 방침이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이 주어로 나와요. 10년마다 기본 방침 정하고 절반인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자, 이제 5번에 안전 진단 나왔죠? 우리 안전 진단은요, 중요한 거 몇 가지 좀 체크하시면 되는데, 이 안전 진단은 왜 등장하는가? 자, 이 안전 진단은요, 안전한가 안 한가? 자, 이것은 왜 하냐 그러면 재건축 사업에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전 진단은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 계획을 입안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안전 진단해요. 안전 진단 결과 이 건물은 절대로 안전하지 않다, 무너질 것 같다. 그러면 재건축을 하기 위한 정비 계획을 입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안전 진단 실시 의무가 나오죠. 입안권자는 재건축 사업 정비 계획의 입안을 위해서 정비 예정 구역별 정비 계획의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 안전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니은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도래한 때가 아니라도 실시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박스 안에 1, 2, 3번 나오는데요.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마지막 문장을 보세요. 소유자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할 때는 안전진단 해야 된다. 그 박스 위에 있는 문장 비용은요,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고요. 예. 그다음 거기 디귿번 나왔죠. 예.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안전진단 요청이 있을 때는 30일 내에 실시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해 줘야 됩니다. 또 실시 시기를 조정할 수도 있고요. 1번 안전진단 요청이 있다. 그래도요, 노불량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게 명백할 때는요, 안전진단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할 수가 있고, 예. 입안권자 전문성 확보 위해서 연구원이나 공단에 현지 조사 의뢰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좀 넘겨서 42페이지 보시면 안전진단 대상이 나와요.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은 주택단지의 건축물에 밑줄 그어주세요. 이거 예전에는 공동주택이었는데 상가까지도 안전진단을 하려고 공동주택이라는 단어를 건축물로 바꾼 거예요. 주택 단지 안의 건축물은 다 안전진단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 우리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거,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1번부터 5번까지가 나오는데 요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1번 천재지변으로 무너졌다. 철거 여부를 결정하는 안전진단 할 필요 없죠. 이미 무너졌으니까. 사용금지가 필요하다. 2번 노불량 건축물 수에 관한 기준이 약 3분의 1을 말하고요. 3분의 2가 이미 노불량 판정 받았으면 나머지 3분의 1은 안전진단할 필요가 없어요. 4번 진입도로 등 설치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포함된 것으로 인정되는 건축물.
장차 진입도로가 설치될 예정지 그 위에 있는 건물은요 무조건 철거합니다. 무조건 철거하는데 철거 여부를 결정할 안전 진단할 필요가 없죠. 5번 우리 시설 물법이 있어요. 거기서 안전 진단했는데 등급이 D나 E가 나왔다. 미흡이나 불량. 다른 법에서 이미 안전 진단했을 때는 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을 실시 여부 결정 이렇게 나왔죠. 예. 실시 여부 결정. 니은번에 보시면은 예. 또 안전 진단 실시해라. 그렇죠? 그 다음에 디귿번 시도지사는요. 안전 진단 결과 보고서를 받았을 때 뭔가 미심쩍을 때는 자기가 믿는 공단이나 연구원에게 적정 여부에 관한 검토 의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재건축 사업의 안전 진단은 박스에 두 가지로 구분하죠. 구조 안전성 평가, 구조 안전성하고 주거 환경 중심 평가. 이 주거 환경 중심 평가는요. 생활이 불편해도 안전 진단 결과 최하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건물은 아직 철거할 정도로 노화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하 주차장이 없어서 생활이 불편하다. 그러면은 안전 진단 결과 재건축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주거 생활의 편리성 및 거주의 쾌적성 등 주거 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안전 진단. 실무적으로는 상계동 아파트나 목동 아파트 중에 지하 주차장 없는 아파트가 아직까지는 재건축이 되기에는 좀 덜 낡았어요. 그렇지만 생활이 불편하죠. 지하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지상에 화단을 다 없애고 차를 다 세우고 있어요. 일요일 날 차 한 대 빼려 그러면 앞에 차 10대를 빼야 됩니다. 이때 이제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요 내용을 기준에 넣은 겁니다. 자, 안전 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가 나왔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동그라미 2번 예. 국토부 장관이 미심쩍을 때는 시도지사에게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제출 요청할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 검토 비용은 요청한 시도지사, 국토부 장관이 부담. 그다음에 60일 내 진단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30일 범위 내에서 한 차례 연기할 수 있고요. 시도지사는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 결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특별한 사유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 한 번씩 체크해서 봐주시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이 나오는데 자 우리 여기가 제일 복잡해요. 자 정비계획을요 입안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입안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정비계획을 입안권자가 있고요. 입안한 것을 확정하는 결정권자가 있습니다. 입안권자, 결정권자. 우리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입안권자가 누군가? 특별시장, 서울특별시는 그다음에 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6명이죠. 행정의 기본단 6명. 단 군수 중에서 광역시 군수는 제외. 정비계획 위반 못한다. 광역시 군수가 누구예요?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울산광역시 울주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같은 경우죠. 네. 광역시의 지배를 받는 그렇죠? 군수는 제외. 요 입안권자가요 정비계획을 결정하고요.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돼요. 입안권자, 결정권자, 지정권자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요.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에서요. 금호 성동구 금호동 말고 그러면 옥수동으로 하겠습니다. 성동구 옥수동에서 옥수 제13구역 재개발 사업. 여기 이제 성공예 끝났어요.
그래서 옥수 제13구역 재개발 사업이 성공리에 끝나서 몇 년 전에 새 아파트 입주를 했거든요. 요 옥수 13구역이 어디냐 그러면요. 예전에 MBC 드라마 중에서요. 서울의 달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요거는 예전에 옛날 드라마인데요. 최시라, 최민식, 그 다음에 누군가요? 한석규 이런 분들이 나와서 가끔 가다가 케이블 TV에 재방송을 해주는데요. 이 드라마 촬영지 달동네인데 촬영지가 바로 옥수 13구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재개발 사업 끝나서 지금 대림 파크힐스가 들어섰거든요. 몇 년 전에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정비 사업, 재개발 사업 한다 그랬을 때 입안권자 원칙은 서울특별시장이 돼요. 그다음에 정비 계획 결정권자 서울특별 시장이 되고요. 정비구역 지정권 서울특별시장 되는 거죠. 예,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제 특별한 절차가 있어요. 광역시의 군수나 자치구, 구청장, 자치구는 특별시하고 광역시에만 있습니다. 요 두 사람을 갖다가 구청장 등이라 그래요. 구청장 등은요. 정비 계획을 입안할 수 있대요. 정비 계획을 지가 입안해서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에게요.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옥수 13구역은 어떻게 정비구역 지정됐냐면요. 여기가 성동구잖아요. 그래서 여기 자치구청장, 성동구청장이 옥수 제13구역의 정비계획을 입안해서 서울특별시장한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한 거예요. 그랬을 때 서울특별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해 준 거죠. 그러면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절차가 두 가지 절차가 있는 거예요. 입안 결정한 자가 정비구역 지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정비계획 입안에서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받아서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시하고 광역시에서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되는 절차가 요 두 개의 절차가 나눠진 거예요. 아주 복잡하죠. 그래서 여기 43페이지에 정비구역 지정 나왔죠. 예. 그래서 특별시장부터 군수, 광역시 군수 제외 이런 사람을 우리가 정비구역 지정권자라 그러죠. 그래서 정비계획을 결정해서 정비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럼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정비계획을 결정하는구나. 정비구역 지정 절차, 진입로 설치를 위해서 필요할 때는 진입로 지역과 인접지역을 포함해서 정비구역 지정할 수 있고,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도 있다. 그럼 결국에는 입안권자, 결정권자, 지정권자가 같다. 그 다음에 이 절차로 안 가고 요 절차로 갈 수도 있다. 근데 실제로는 다 이 절차로 가요. 구청장 등이 정비계획 입안해서 정비구역 지정 신청하면 신청을 받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정비구역 지정. 근데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 곳에서는 당연히 시장, 군수가 하겠죠. 자, 그런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정비계획의 내용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내용도 외워주셔야 됩니다. 44페이지. 정비사업의 명칭 이거예요. 옥수 제13구역 재개발 사업. 이게 정비사업의 명칭입니다. 정비구역 및 그 면적, 옥수동 몇 번지부터 몇 번지까지 몇십만 제곱미터, 도시군 계획시설, 도로나 공원 설치하죠. 거기에 관한 계획, 공동이용시설, 어린이집 같은 거, 건축물의 주용도, 아파트, 건폐율 용적률 높이, 환경재난 방지, 정비구역 주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세입자 주거 대책, 예정 시기, 그 다음에 10번에 임대주택에 대한 거, 11번 지구 단위 계획 내용 필요할 때 집어넣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 정비구역 지정 고시의 효력이 뭡니까? 이것은 정비구역을 지정했을 때요. 정비구역 지정 고시의 효과.
자, 정비구역은 장차 대규모 건축이 일어날 예정지고요. 대규모 건축이 있을 때 우리가 수립하는 게 지구 단위 계획이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지구 단위 계획도 수립된 것으로 의제가 됩니다. 그 지구 단위 계획 구역도 지정된 것으로 보고 자동으로 지구 단위 계획도 수립된 것으로 본다. 거기 가로 2번은 반대예요. 기존에 다른 이유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이 돼 있다가 정비 계획 내용을 모두 포함한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 고시했을 때는 해당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정비 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것으로 봅니다. 3번에 정비 구역 등의 해제. 자, 정비 구역 등 해제가 나옵니다. 해제. 박스 안에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오는데 1번은요. 3년 내에 자, 해제 의무는 해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정비 구역 해제. 3년 내에 정비 구역을 지정하지 않거나 지정 신청을 안 했을 때는 해제해야 된다. 3년 요구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에요.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조합이 시행할 때는요. 자, 1번 2년이 나오면 추진위원회예요. 3년이 나오면 조합이란 말이 나와야 돼. 그래서 2년 1번 추진위원회, 2번 3년 조합. 동그라미 3번 추진위원회 2년, 동그라미 4번 조합 3년이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기간 내에 뭐 하지 않았다. 그러면 다 해제하여야 한다. 3번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 이게 뭐냐면요. 재개발 사업은 조합을 설립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일 때 거의 다 상가나 공장 지을 때입니다. 그때는요.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일 때는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이거 재개발 사업 할 수 있어요. 그냥 토지 등 소유자가. 요때는요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았을 때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 정비구역의 임의적 해제는요 해제할 수 있다죠. 1번 과도한 부담, 2번 목적 달성할 수 없다 인정, 3번 체크하셔야죠.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할 때 추진위원회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으로 한정하죠. 과반수나 50%가 아니에요. 30%만 반대해도 해제할 수 있다. 70%가 찬성해도 해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자력 방식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지정되고 10년 경과, 목적 달성할 수 없다 인정되고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해제에 동의할 때 해제할 수 있다. 5번, 6번은 참고로만 보시면 되고요. 가로 3번에 정비구역 등 해제 효력이 나오죠. 정비구역이 해제가 됐을 때는 변경된 용도지역, 보통 우리가요 재개발 사업한다면 거의 다 전용 주거지역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일반 주거 2종이나 3종으로 바꿔놓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일반 주거 2종이나 3종으로 바꿔놨다가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가 되면 종전의 전용 주거로 다시 환원되고요. 도로 설치한다는 정비 기반 시설 설치 등도 역시 환원된 것으로 봅니다. 없었던 것으로. 다만 자력 방식으로 시행 중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 달동네 정비 사업에서 해제될 때는요. 정비 기반 시설의 설치 등 추진 상황에 따라 환원되는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달동네에 도로 하나 설치하려고 추진하다가 이걸 갖다가 환원시키면요 진도가 많이 나갔을 때는요 더 피해가 크겠죠. 또 환원되는 범위를 제한할 수가 있고요. 46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정비구역 등이 해제가 됐을 때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 해제가 됐을 때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역 등을 자력 방식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면요 추진위원회나 조합은 이제 필요가 없죠.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조합 설립 인가도 취소된 것으로 보고요. 동그라미 4번이 작년에 신설된 조문이에요.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요 해제된 정비구역 등을요 도시재생사업,
우리 도시 재생 사업할 때 쓰는 법이 요 법인데 도시 재생 선도 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국토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요. 최근에 이 정비구역 해제가 문제가 된 곳이 서울시 은평구의 증산 4구역이라고 있어요. 증산동의 재개발 지역이에요. 증산 4구역이요.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가 됐어요. 의무적 해제에 걸려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증산 4구역을 갖다가 도시 재생 선도 지역으로 지정해서 도시 재생 사업하려는 추진이 되고 있죠. 예, 물론 지역 주민들은 거의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요 4번에 개발행위 허가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안에서는 정비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행위, 이걸 개발행위라 그래요. 하고자 할 때는 시장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허가 대상 행위 나왔죠. 건축, 용도 변경.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 나왔던 개발행위 허가 대상하고요. 더 추가된 것만 체크하면 되죠. 용도 변경. 세탁소를 주택으로 바꾸겠다. 용도 변경. 이거 허가 받아야 됩니다.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치는 다 똑같이 나오는데요. 중목의 벌채 및 식재라고 나오죠. 이것도 추가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중목의 벌채 및 식재. 요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정비구역 안에서. 왜 그럴까요? 자,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놓고요. 여기서는 이제 땅을 잘 닦아놨어요. 왜요? 여기다 아파트 지어야 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요, 나무 한 그루를 어깨에 메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지으려고 잘 정리해 놓은 땅에다가 나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겠다 하면서 나무를 심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파트 지을 땅에다 나무 심으면은요, 요거 정비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죠. 그때는 저촉 안 된다는 허가 받고 나무를 심거나 또는 기존 나무를 벌채하거나 해야 되는 겁니다. 벌채나 식재. 그다음에 이제 개발행위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는 거 너무나 뻔하죠. 국토계획법 원리를 그대로 하시면 돼요.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안전사고 우려가 있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경미한 것들 나오죠. 동그라미 1번 간이 공작물, 경작을 위한 토지 영질 변경, 국토계획과 똑같이 나옵니다. 지장을 주지 않고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 적치, 관상용 중목의 임시 식재, 요거는 개발행위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는데 경작지에서 임시 식재 제외라는 것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경작지에서 임시로 심어놨다가 3년 지나면요 농지로서 농업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보상비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임시 식재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정비구역 지정까지고요. 보통 여기까지 한 문제 정도를 예상하시면 됩니다. 지금 공부하신 내용들이 바로 그 한 문제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같이 보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